익명, 후원자, 당신 따님이었어요. 복자는 숨이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0417, 제가 각인한 거예요. 당신 따님 기일을 우리 아이 생일 대신 새겼어요. 지연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복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딸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진 씨는 정말 천사였어요. 민서가 수술 받을 때도, 회복할 때도 항상 곁에 있어 주셨거든요. 복자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어요. 그럼 장례식 봉투도? 네, 제가 보낸 거예요. 봄의 빚이라고 써서.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지연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내 딸을 기억해줘서. 구독이랑 좋아요는 공짜래요. 손가락 한 번 꾹 눌러주면 할미가 더 자주 정다운 이야기 들려줄게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다가구 주택 103동. 이른 아침부터 윤복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3살의 복자는 반들거리는 장판 위에서 두꺼운 장부를 펼치며 하루를 열죠. 가스보일러가 딱 소리를 내며 켜지고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90년대 발라드가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103호 이실, 2달 밀림, 관리비 별도 계산, 전기료는 동결 상태. 복자의 볼펜 끝이 종이를 누를 때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갑니다. 한때 시장 골목에서 50년을 버텨낸 사람답게 말은 거칠어도 계산만큼은 칼같이 정확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복자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작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람 사정이야 딱하지만 집세는 인정사정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창문 너머로 103호 이실에 사는 한지연과 딸 민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38살의 지연은 새벽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걸음으로 집에 들어서고 11살 민서는 교복 대신 동네 도서관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아이의 얇은 어깨가 가방끈에 눌려 보이는 모습에 복자는 잠시 시선을 멈춥니다. 지연이 집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일했을 게 뻔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복자도 모르는 바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밀린 월세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복자 자신도 이 건물 관리비며 세금이며 나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복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사람 사정이 딱한 건 충분히 아는데 그렇다고 장부가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 내 딸 서진이가 떠난 뒤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마음이 약한 듯 보여도 약하면 이 집이 무너져 버려요. 혼자 남은 노인네가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이런 원칙뿐이니까요. 라디오에서는 이선희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곡이죠. 복자는 가만히 그 가사를 따라 부르며 장부 정리를 계속합니다. 가끔은 이런 옛날 노래를 들으면 서진이와 함께 살던 시절이 떠올라 마음이 짠해지곤 하죠. 그날도 복자는 한 장의 봉투를 장부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둡니다. 하얀 부위봉투 5회 전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익명으로 놓고 간 그 봉투입니다. 겉면에는 단 3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봄의 빚이라고. 복자는 그 봉투를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집니다. 서진이의 장례식 날 조문객들 사이에서 조용히 놓여진 그 봉투를 발견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해요. 장례식장 접수 테이블 한 구석에 다른 조의금 봉투들과 함께 놓여 있었는데 유독 그 봉투만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글씨체도 다르고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누가 왜 그런 말을 썼는지 지금까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봉투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마치 서진이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워서 복자는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이렇게 장부 사이에 끼워두고 가끔씩 꺼내보며 서진이를 그리워하곤 합니다. 장부 정리를 마친 복자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큰 식탁에 앉아 미지근한 보리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봅니다. 103호이실 창문에서 민서가 책상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숙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문득 서진이가 어렸을 때가 떠오릅니다. 서진이도 저렇게 책을 좋아했었거든요.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봉사할 때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곤 했죠. 엄마 아픈 아이들에게는 이야기가 약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아픈 걸 잠시 잊는 것 같거든요라고 했던 서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서진이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자신도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는데 그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복자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죠.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복자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털어냅니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장부는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가 왜 봄의 빚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서진이와 어떤 관계였을까요? 점심시간이 지나자 복자는 결심을 하고 103호 이실로 향합니다. 밀린 월세 이야기도 해야 하고 지연의 근황도 물어볼 겸해서 말이죠. 계단을 올라가면서 복자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너무 매정하게 굴지도 그렇다고 너무 봐주지도 말자고요.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곧이어 민서가 문을 열어주며 허둥지둥 신발을 정리하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참 예쁘죠. 복자는 민서를 보면 항상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복자의 시선이 민서의 손목에 머뭅니다. 작은 은팔찌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꽤 예쁜 팔찌네요. 아이가 차기에는 조금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팔찌의 작은 펜던트가 햇빛에 빛나고 있어서 복자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펜던트 뒷면에 얇게 새겨진 숫자가 보입니다. 복자가 습관적으로 그 숫자를 따라 읽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눈을 의심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도 틀림없어요. 그 숫자, 그 날짜를 보는 순간 복자는 숨이 막혀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4월 17일 서진이가 하늘로 떠난 그 날짜가 왜 이 아이의 팔찌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 팔찌 어디서 났니? 복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나 봐요. 민서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아, 엄마가 주셨어요. 아주 예전에요. 민서가 대답하려는데 지연이 부엌에서 나와 대신 말합니다. 오래된 거예요. 아이가 행여 잃어버릴까봐 늘 차고 다니게 하고 있거든요. 복자는 거칠게 손바닥을 줍니다. 417 서진이의 기일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가 그 날짜를 팔찌에 새기고 다닐 수 있을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잖아요. 복자의 마음이 급격히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말끝이 떨리자 지연이 불안해하며 얼어붙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팔찌가 너무 비싸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복자는 애써 눈을 피하며 대답합니다. 오늘은 월세 이야기를 하러 왔어요. 하지만 이제 장부의 숫자는 더 이상 복자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부의봉투의 세 글자가 다시 뜨거워지며 맴돌고 있었거든요.
봄의 빛, 그리고 417이라는 숫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복자의 가슴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서의 팔찌에 새겨진 417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어요. 복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와 서진이의 유품 상자를 꺼냅니다. 상자 안에는 서진이가 남긴 소중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대학병원 소아병동 봉사 스티커들,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택배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복자는 하나하나 들여다보다가 작은 메모 한 장을 발견해요. 서진이의 친숙한 글씨체로 적혀 있는 메모였습니다. 라일락 주소 확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103동 2호. 복자의 눈이 커집니다. 라일락이라는 이름, 그리고 103동 2호라는 주소. 바로 지연과 민서가 살고 있는 그 집 말이에요. 메모 아래쪽에는 낯익은 송금 내역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동 후원금 명목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이 빠져나갔던 자동이체 기록이었죠. 계좌 별칭은 라일락으로 되어 있었어요. 복자는 식탁에 팔꿈치를 괴고 앉아 중얼거립니다. 라일락이 우리 집 주소였다고? 복자는 서진이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꺼내 메모 앱을 확인해 봅니다. 서진이는 평소에 중요한 일들을 메모로 남겨두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스크롤하던 복자의 손가락이 멈춥니다. 라일락 관련 폴더가 있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여러 개의 메모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서 -11세, 선천성 심장병 수술 이력, 정기 검진 필요, 지연 씨 병원 사회복지사 출신, 현재 육아와 간병으로 경력 단절, 후원 시작일 -2019년 4월 17일. 복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2019년 4월 17일. 그날은 서진이가 처음으로 소아병동 봉사를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날부터 후원을 시작했을까요? 더 아래 메모를 읽어보니 상황이 조금씩 명확해집니다. 아이가 참았던 날엔 팔찌를 꼭 쥐고 있다고 했지. 잡고 있으면 덜 아프다고. 나중에 내가 없어도 지켜주는 표식이 되면 좋겠어. 팔찌에 새길 날짜 -417. 우리가 만난 날을 기억하게. 복자는 소리를 잃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서진이가 여기서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던 거구나.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복자는 눈물이 핑 돌면서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어요. 역시 내 딸답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궁금한 건 아직 많았습니다. 왜 지연은 복자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그리고 서진이는 어떻게 이 모녀를 알게 되었을까요? 복자는 더 많은 답을 찾기 위해 메모를 계속 읽어봅니다. 지연 씨가 병원 복도에서 울고 계셨다. 민서의 수술비 때문이었나 보다. 아이는 수술실에서 나오지 않았고 엄마는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때 처음 말을 걸었지. 괜찮으시냐고. 복자는 그날의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서진이가 어려움에 처한 모녀를 그냥 지나칠 리 없었겠죠. 하지만 왜 복자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편의점 앞에서 지연을 기다렸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지연을 붙잡고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지연이 피곤한 얼굴로 편의점에서 나오자 복자가 다가갔어요. 잠깐만요, 지연 씨.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예전에는 뭘 하셨어요? 복자가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해요. 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했어요.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요. 아이 건강 문제로 그만두고 지금은 이렇게 야간 일을 하고 있거든요. 복자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역시 병원에서 만났군요. 그럼 혹시 제 딸 서진이를 아세요? 소아병동에서 봉사하던 아이요. 지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서진 씨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여요. 네, 알아요. 그럼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지연이 깊은 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서진 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설마 제가 서진 씨 어머님의 집에 살게 될 줄도 몰랐고요. 복자가 예리하게 묻습니다. 그럼 민서 팔찌에 새겨진 417은 뭔가요? 지연이 잠시 침묵하더니 단호히 고개를 저어요. 그건 우리 가족의 약속이에요. 죄송해요. 더는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복자는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나한테 숨길 이유가 없어요. 숨길 이유가 있다면 내 딸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복자는 지연의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걸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지연 씨,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서진이가 당신들을 도와줬나요?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서진 씨는 천사였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에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복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죠. 분명히 서진이와 이 가족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인연이 417이라는 날짜와 봄의 빚이라는 말로 이어져 있다는 것도요.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다시 한번 부의봉투를 꺼내봅니다. 봄의 빚이라고 적힌 그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어디서 본 듯한 글씨체였거든요. 복자는 서진이의 메모와 봉투의 글씨를 비교해 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봉투도 서진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복자는 창가에 앉아 103호 이실의 불빛을 바라봅니다. 민서가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고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이제 복자에게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복자는 중얼거립니다. 서진아, 내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이구나. 엄마가 이제야 알아차렸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요. 서진이가 시작한 일이라면 엄마인 내가 이어받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지연은 진실을 숨기려 할까요? 그리고 봄의 빚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자는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복자는 서진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표지에는 라일락 일기라고 적혀 있었어요.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쳐봅니다. 첫 페이지부터 서진이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19년 4월 17일, 오늘 소아병동에서 특별한 모녀를 만났다. 민서라는 11살 아이와 지연 씨라는 엄마. 아이가 심장 수술을 받게 되는데 엄마가 복도에서 혼자 울고 계셨다. 복자는 숨을 죽이고 계속 읽어나갑니다. 수술비가 부족해서 고민이 많으시다고 했다. 나도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학생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웠다. 하지만 작은 용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어서 통장을 만들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자세한 이야기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서가 수술 후 회복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언니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싶었지. 복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딸이 이런 마음으로 남을 도우며 살았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왜 이런 중요한 일을 엄마에게 말하지 않았는지도 궁금했어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그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많으시다. 내가 남 도와주느라 용돈을 쓴다는 걸 아시면 또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하지만 이 일만큼은 꼭 계속하고 싶다. 복자는 코끝이 시큰해집니다. 서진이는 엄마 걱정에 이런 좋은 일까지 숨기고 있었구나. 복자 자신이 평소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나 반성하게 되더군요. 일기의 뒷부분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민서가 팔찌를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유일한 기념품이라고 했는데 병원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새로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다. 팔찌에 새길 날짜를 뭘로 할지 고민했는데 민서가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 싶다고 해서 4월 17일로 정했다. 417.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니까. 민서가 이 팔찌를 보면서 힘든 일이 있어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 복자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팔찌의 417은 서진이의 기일이 아니라 서진이와 민서가 처음 만난 날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 그날이 나중에 서진이의 기일이 되다니 운명의 장난인지 참 기구한 일이었습니다. 복자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만약 내가 없어져도 이 후원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엄마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설정해 두었으니까 엄마가 나중에 알게 되시면 이해해 주실 거라 믿는다. 엄마도 착한 분이시거든. 복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진이가 자신의 죽음까지 예상하고 이런 준비를 해두었다니. 딸의 마음씨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부담을 혼자 짊어지려 했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오후 복자는 용기를 내어 다시 103호 이실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연과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문을 연 지연이 복자를 보더니 약간 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지연이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줍니다. 거실로 들어선 복자는 소파에 앉아 지연을 바라봅니다. 민서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연 씨,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복자가 조용히 말을 꺼냅니다. 서진이가 당신들을 후원했다는 것, 민서 팔찌도 서진이가 만들어준 것도요. 지연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걸 어떻게? 서진이 방에서 일기장을 찾았어요. 모든 게 적혀 있더군요. 복자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보여줍니다. 지연이 그 수첩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입니다. 정말 죄송해요. 말씀드려야 한다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왜 숨기려고 했어요? 지연이 깊은 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임대인이 서진 씨 어머님이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뭔가 부끄러웠어요. 서진 씨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어머님 집에 새를 들어 사는 게. 복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후원은 언제까지 받으셨어요? 서진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까지요. 그 이후로는 당연히 중단되었죠. 저희도 그때 서진 씨의 사정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에 가신 거군요.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것도 아세요? 복자는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냅니다. 이것 당신이 놓고 간 거죠? 봄의 빚이라고 써서요.
지연이 그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맞아요. 서진 씨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봄은 반드시 온다고. 저희에게는 정말 봄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복자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봉투 안에 돈도 들어있던데 그것도 당신이? 네. 받은 것의 일부라도 되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요. 복자는 지연의 손을 잡습니다. 고마워요. 서진이가 좋은 일을 했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딸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해 주셔서요.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서진 씨는 정말 천사였어요. 민서가 수술받을 때도 회복할 때도 항상 곁에 있어 주셨거든요. 저희 모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때 방에서 민서가 나옵니다. 두 어른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죠. 엄마, 왜 울어요? 할머니도요? 지연이 민서를 끌어안습니다. 민서야, 이 할머니가 서진 언니의 엄마셔. 민서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서진 언니의 엄마세요? 그러더니 복자에게 달려와 안깁니다. 할머니, 서진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복자도 민서를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서진이도 민서를 많이 사랑했단다. 할머니도 이제 알겠어.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서진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자는 이제야 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진이가 남긴 이 인연을 소중히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복자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어요. 지연 모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 자신이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서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복자와 지연이 서진이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가까워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에게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한 거예요. 중개업자 박만식이 보낸 명도 요청 예고장이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보며 얼굴이 하얘집니다.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 15일 이내 자진 퇴거하지 않을 시 명도 소송 진행 예정.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지연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 소식은 동네에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통장 최말자가 시장에서 복자를 붙들고 말을 걸어왔어요. 복자 아지매, 요즘 말이 많네요. 103호 이실 세입자 내쫓는다면서요? 독한 집주인 소리 듣기 싫으면 빚 좀 밀어주세요. 복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누가 독하다고 하던가요? 장부가 독한 거지 사람이 독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서진이와 지연 모녀의 인연을 알게 된 이상 그냥 월세만 받는 관계로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원칙 없이 봐주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날 저녁 복자는 우편함을 뒤지다가 오래된 등기 영수증 하나를 발견합니다. 발송인 란에 YSJ라고 적혀 있고 수취인 옆에는 라일락이라는 별칭이 써 있었어요. 복자의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YSJ 윤서진. 우리 서진이가 103호 이실로 보낸 등기였군요.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발송 날짜가 서진이가 돌아가기 한 달 전이었어요. 무엇을 보냈을까 궁금했지만 이미 오래된 일이라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복자는 결심을 하고 103호 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화가 있었거든요. 문을 연 지연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어요. 지연 씨, 내용 증명 받은 거 알고 있어요. 이야기 좀 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복자를 안으로 안내합니다. 거실에 앉은 복자는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당신 정말 내 딸을 아나요?
단순히 병원에서 만난 관계가 아니라 더 깊은 인연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그걸 제가 먼저 꺼낼 순 없었어요. 왜죠? 지연의 입술이 떨립니다. 그날 417 제가 각인한 거예요. 당신 따님 기일을 말이에요. 우리 아이 생일 대신 그 날짜를 새겼어요. 잊지 않으려고. 복자의 눈이 커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연이 깊은 숨을 쉬며 계속 말합니다. 익명 후원자가 당신 따님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서진 씨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그 전까지는 추측만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받은 편지 때문이었어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하얀 봉투 하나를 가져왔어요. 서진 씨가 보내신 마지막 편지예요.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서진이의 글씨로 라일락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서진이의 친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어요. 라일락 가족에게. 안녕하세요, 서진입니다.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마 더 이상 여러분을 도울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써요. 복자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서진이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쓴 마지막 편지였구나. 제가 여러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민서가 수술을 받던 그날 지연 씨가 복도에서 울고 계시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제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작은 도움이었지만 민서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417 우리가 만난 그날을 민서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은 제게도 특별한 날이거든요. 만약 제가 없어져도 누군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제 엄마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언젠가 만나게 되실 텐데 그때 이 편지를 보여주세요. 엄마가 이해하실 거예요. 복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서진이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구나.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봄은 반드시 와요. 아무리 긴 겨울이어도 봄은 꼭 와요. 민서야, 엄마랑 함께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가끔은 서진 언니를 생각해줘. 사랑해요. 지연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확신했어요.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서진 씨라는 걸요. 그래서 장례식에 갔던 거예요. 복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봄의 빚이라고 쓰신 거군요. 네. 서진 씨가 저희에게 준 건 돈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봄 같은 따뜻함이었죠.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어요. 복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서진이가 마지막까지 걱정한 이 가족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연 씨, 내용 증명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복자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밀린 월세가 그건 나중에 천천히 상의해요. 서진이가 시작한 일을 엄마가 이어받는 거니까요. 그때 민서가 방에서 나와 두 어른의 진지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서진 언니 편지예요? 복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를 끌어안습니다. 그래, 너에게 쓴 편지야. 민서가 팔찌를 만지며 말했어요. 서진 언니가 보고 계실까요? 당연히 보고 계실 거야. 우리 모두를 지켜보고 계실 거란다. 복자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박만식과 제대로 맞서겠다고 말이에요. 서진이의 유지를 받들어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곱지 않을 테고 박만식도 호락호락하지 않을 테니까요. 복자가 지연 모녀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지 며칠 뒤 동네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백삼동 집주인 딸 돈으로 사는 집이라더라. 밀린 월세도 들쭉날쭉 다 꾀병일걸.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 동정심 유발해서 공짜로 사려는. 복자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연 모녀를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서진이와 지연 가족의 사연을 함부로 퍼뜨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특히 중개업자 박만식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복자를 만날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압박해왔어요. 복자 아줌매도 참 장사를 감정으로 하시네요. 시원하게 내쫓으면 될 일을 왜 이렇게 질질 끌어요? 계약은 계약이에요. 감정 끼면 망하는 법이거든요. 박만식은 복자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혼자 사는 늙은 여자라서 우습게 본 거죠. 하지만 복자는 50년간 시장에서 장사하며 온갖 사람들과 부딪혀본 사람이었어요. 이런 협박쯤으로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 씨, 오늘 저녁에 백사모 앞 골목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나쁜 소식인가요? 아니에요. 좋은 얘기예요. 걱정 말고 나와요. 그날 저녁 7시 복자와 지연이 골목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박만식이 나타나더니 큰 소리로 말을 걸어왔어요. 아, 이렇게 다 모여 계시네요. 좋은 기회다. 한 번에 정리하죠. 박만식의 거친 목소리에 지연이 움찔했습니다. 복자는 지연을 뒤로 살짝 감싸며 박만식을 노려봤어요. 무슨 정리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명도소송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복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집니다. 나도 장부만 보고 살진 않아요. 그럼 좋게 합시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왜 시간 낭비해요? 명도소송 신청할게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주변 집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는데 박만식이 일부러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제를 만든 것 같았어요. 말싸움이 계속되던 중 민서가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걱정되어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급하게 뛰어나오다가 현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민서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어요. 늦은 점심도 거르고 엄마 걱정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혈당이 떨어진 거였습니다. 민서야. 지연이 급하게 달려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만식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연기 참 그럴듯하네요. 요즘 아이들 연기도 잘하나 봐요. 사진 찍어둬야겠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게. 복자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아픈 아이를 두고 연기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사진 찍으면 고소할 거예요. 애가 쓰러졌는데 무슨 연기예요. 하지만 박만식은 아랑곳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들었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동정 유발하는 사람들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정말 그렇네요.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정말 아픈 것 같은데라고 걱정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요즘 그런 수법 많다더라며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지연은 민서를 안고 떨면서 복자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119 불러주세요. 민서가 숨쉬기 힘들어해요. 복자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민서를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이송 준비를 하는 동안 복자는 가만히 아이의 손목을 잡았어요. 차가운 땀으로 젖은 아이의 피부 그리고 그 가느다란 손목에 감겨진 은팔찌가 보였습니다. 복자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뒤집어 봤어요. 417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가 더 새겨져 있었습니다. 봄은 반드시 온다. 복자의 눈가가 젖어왔어요. 서진이가 자주 쓰던 그 문장이 팔찌에도 새겨져 있었구나. 장례식 봉투에도 있던 바로 그 말이었죠. 구급차가 떠난 후 박만식은 여전히 비아냥거렸어요. 참 타이밍이 절묘하네요. 명도 얘기 나오니까 바로 아프고. 복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저씨,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진짜로 아픈데. 그런지 어떤지 누가 알아요? 요즘 그런 식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그만해요. 복자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복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금 중요한 건 민서의 안전이었거든요. 복자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지연과 만난 복자는 민서의 상태를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래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복자는 지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민서는 강한 아이예요. 서진이가 지켜주고 있을 거예요. 그날 밤 복자는 병원 복도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박만식의 모욕적인 태도, 동네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가 겪어야 했던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자는 마음속으로 서진이에게 말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너의 뜻을 이어받을게. 이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줄게. 민서가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되었을 때 복자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이제 박만식과 정면으로 맞설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물러설 생각도 없었습니다. 민서가 태어난 지 이틀 후 복자는 서진이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서진이가 쓰던 작은 수첩 뒷페이지에서 증거 자료라고 적힌 페이지를 찾았거든요. 그 페이지에는 박만식의 부당한 중개 행위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2020년 3월 박만식 중개사가 세입자에게 협박성 발언. 빨리 나가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만들어버린다고 위협. 2020년 7월 임대료 인상 요구하면서 허위 서류 작성 시도. 복자는 깜짝 놀랐어요. 서진이가 이런 것까지 기록해 두었다니. 분명히 103동 다른 세입자들의 문제를 도우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수첩을 더 넘겨보니 놀라운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박만식, 임대차보호법 위반 소지 다수, 세입자 권리 침해 반복, 증거자료 수집 중, 그리고 그 아래에는 관련 법조문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복자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서진이가 단순히 지연 가족만 도운 게 아니라 103동 전체 세입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박만식의 부당한 행위들을 문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오후 복자는 동네 통장 최말자를 찾아갔어요. 최말자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 박만식의 과거 행적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말자 언니, 박만식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최말자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복자야, 그 사람 예전부터 문제가 많았어. 세입자들 괴롭히는 걸로 유명하거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요? 2층 김씨네도 쫓겨났잖아. 멀쩡한 집인데 하자가 있다고 우겨서 보증금도 제대로 못 받고 나갔어. 그리고 작년에는 1층 박씨네한테 관리비 연체라고 허위 고지서까지 보냈다니까. 복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왜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런 사람하고 맞서고 싶겠어? 다들 조용히 이사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괜히 싸웠다가 더 큰 피해 보기 싫으니까.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가 왜 그런 기록들을 남겨두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거든요. 누군가는 이런 부당한 일들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서진이의 수첩을 더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중요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만약 내가 없어져도 이 자료들을 잘 보관해 두세요.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복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서진이가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해 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복자는 인터넷으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찾아봤어요. 서진이가 적어둔 법조문들을 확인해 보니 방만식의 행위 중 상당 부분이 법에 위반되는 것들이었어요. 특히 세입자에게 모욕을 주거나 협박하는 행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법 위반이었습니다. 복자는 이제 무기를 손에 넣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 씨, 오늘 시간 되나요? 중요한 걸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연이 집에 왔을 때 복자는 서진이의 수첩과 자료들을 모두 꺼내놨어요. 서진이가 남겨둔 자료들이에요. 박만식의 부당한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지연이 자료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것까지 기록해 두셨다니. 서진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그런데 지연 씨도 박만식한테 피해를 본 적이 있나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실 이사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계약서 조건과 다른 걸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관리비도 실제보다 많이 청구했어요. 왜 그때 말하지 않으셨어요? 혼자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문제 제기했다가 집에서 쫓겨날까봐 무서웠어요. 복자는 지연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약자는 항상 그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니까 말이에요. 그날 오후 복자는 동네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서진이가 모아둔 자료들로 박만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법무사는 자료들을 검토한 후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요. 임대차보호법 위반, 세입자 권익 침해,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명도 소송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이쪽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예요. 복자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제 박만식과 맞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103동 앞에서 박만식과 그의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손에는 각종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복자 아지매, 잘 오셨네요. 오늘로 정리하죠. 박만식이 내민 서류는 강제 집행 신청서였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내일까지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갑니다. 복자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했어요.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어요. 사무실로 가시죠. 무슨 얘기요? 복자가 가방에서 서진이의 수채를 꺼내며 말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행위들에 대한 얘기요. 박만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 소리예요? 임대차보호법 위반, 세입자 협박, 허위 서류 작성.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복자는 수첩을 펼쳐 보여줬어요.
박만식이 그 내용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났어요? 제 딸이 남긴 거예요. 당신의 부당한 행위들을 고발하려고 준비한 자료죠. 박만식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설마 그런 걸로 어쩌려고요? 증거도 없는데.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피해자 진술서, 녹음 파일, 서류 사본까지 다 있거든요. 복자는 법무사에게 받은 조언대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박만식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쩌실 거예요? 계속 강제 집행을 진행하시겠어요? 아니면 합리적으로 해결하시겠어요? 박만식이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그때까지 강제 집행은 중단하시고요. 박만식이 서류들을 챙겨 들고 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 복자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어요. 첫 승부는 이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박만식에게 서진이의 자료를 보여준 지 하루가 지났지만 그는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복자는 불안했어요.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무서웠거든요. 박만식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물러날 리는 없었으니까요. 그 불안감은 다음 날 아침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동네 통장 최말자가 급하게 복자를 찾아왔어요. 복자야, 큰일 났어. 박만식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말 퍼뜨리고 다녀. 무슨 말을요? 지연 씨 가족이 너를 속여서 공짜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 딸이 남긴 돈까지 가로챘다고 하더라고. 복자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거짓말을. 그뿐만이 아니야. 민서가 병원에 간 것도 다 연기였다고 소문을 내고 있어. 사람들이 믿을지도 모르겠어. 복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만식이 정면 승부를 피하고 뒤에서 이런 비열한 짓을 하다니. 이런 식으로 지연 모녀의 인격을 모독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었어요. 오후에 복자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왔고요. 저 집주인도 참 이상해. 왜 밀린 월세를 받지 않는 거야? 뭔가 뒤가 구린 게 있는 거 아니야? 복자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지금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박만식의 술수에 넘어가는 거니까요. 그날 저녁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동네 이장이 복자를 찾아왔어요. 복자 씨 마을 회관에서 임시 회의를 열기로 했어요. 백삼동 문제 때문에 주민들 불만이 많아서요. 무슨 불만이요? 박만식 씨가 동네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하자고 제안했거든요. 내일 저녁 7시에 회의 있을 테니까 꼭 나와주세요. 복자는 박만식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거였죠.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도망가면 오히려 소문만 더 커질 테니까요. 다음 날 저녁 마을 회관 소회의실에는 동네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복자와 지연이 한쪽에 앉고 박만식과 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이장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백삼동 임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박만식 씨부터 말씀해 보세요. 박만식이 일어나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계약 위반은 계약 위반이에요. 임대료를 몇 달째 안 내는 세입자를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만식이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복자 씨가 자꾸 봐주려고 하시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세입자들도 월세 안 낼 핑계만 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복자가 일어나서 반박했습니다. 법대로 하자고요? 좋아요.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행위들부터 따져봅시다. 복자는 서진이의 수첩을 꺼내들었어요. 임대차보호법 위반 행위, 세입자 협박, 허위 서류 작성. 이것들도 다 법 위반 아닌가요? 박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근거 없다고요? 복자가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 시간, 구체적인 내용까지. 동네 통장 최말자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박만식 씨, 복자 말이 맞아요. 나도 당신이 다른 세입자들 괴롭히는 거 여러 번 봤어요. 다른 주민 한 명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아파트 김씨네도 억울하게 쫓겨났잖아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만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오해예요. 저는 정당한 업무를 한 것뿐이에요. 복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당한 업무라고 하시니까 계약서 3조를 읽어드릴까요? 임대인의 관리 의무. 세입자에게 모욕과 위협을 가한 중개 행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복자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증인도 있어요. 당신이 민서를 향해 연기한다고 모욕한 것, 사진을 찍겠다고 협박한 것, 다 목격자가 있어요. 이장이 중재에 나섰어요. 증인분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최말자와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가 다 봤어요. 아픈 아이한테 너무 심했어요. 박만식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복자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월세는 내야죠.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한테 굴복할 생각은 없어요. 복자는 장부를 탁 닫으며 선언했어요. 명도 소송은 없습니다. 밀린 월세는 제 책임 하에 분할상환으로 전하네요. 관리비는 3개월 유예하고요. 그리고 복자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장례식 봉투에 송금자 기록 사본, 서진이의 메모, 자동이체 내역들이었죠. 이 집은 봄의 빚으로 서 있어요. 제 딸이 시작한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운영할 거예요. 장부로만 재단하지 않겠어요. 박만식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감정파리로 장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자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박만식 씨, 시장에서 평생 배운 게 있어요. 장사는 계산만으로 안 돼요. 사람 냄새가 빠지면 그게 사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복자의 말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표정이 보였거든요. 이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중개계약은 해지하고 새로운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걸로. 세입자 가족은 현 거주를 유지하고 동네가 함께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박만식이 분하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가 나가려는 순간 복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박만식 씨, 앞으로도 다른 세입자들 괴롭히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제 딸이 모아둔 자료가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박만식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하지만 복자는 이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민들의 지지를 얻었고 무엇보다 서진이의 뜻을 지켜낸 것 같았거든요. 지연이 복자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복자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복자는 서진이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해냈어. 내가 지키려던 사람들을 엄마가 이어받아 지킬게. 마을 회관에서의 회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월 17일 서진이의 5주기가 되는 날이 다가왔어요. 복자는 이른 아침부터 납골당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진이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꽃을 준비하고 딸이 즐겨 먹던 호두과자도 챙겼어요. 지연과 민서도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세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서진이를 찾아뵙는 거였어요. 복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뜻했거든요. 서진이가 맺어준 인연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도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응, 다 됐어. 서진이한테 인사하러 가자. 납골당으로 가는 길에서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서진 언니한테 뭐라고 인사해야 해요? 처음 만나는 건데 신뢰가 되지 않을까요? 복자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냥 마음속 말을 하면 돼. 서진이가 다 들어줄 거야. 언니는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걸 제일 좋아했거든. 지연도 긴장한 듯 말을 꺼냈어요. 저도 뭔가 제대로 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연 씨도 마음 편하게 해요. 서진이는 격식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진심만 있으면 돼요. 버스 안에서 복자는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어요. 박만식과의 대결 이후로 동네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람들이 지연 모녀를 보는 시선도 따뜻해졌고 복자 자신도 이웃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납골당에 도착해서 서진이의 사진 앞에 서니 복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진 속 서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대학병원 소아병동에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민서가 팔찌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진 언니, 안녕하세요. 저 민서예요. 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언니가 주신 팔찌 정말 소중하게 차고 다녀요. 아플 때마다 이 팔찌를 보면 힘이 나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깊은 절을 하면서 인사했어요. 서진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언니 덕분에 민서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저희 가족에게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셨어요. 복자는 가만히 서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길게 말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이제야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았어. 내가 얼마나 따뜻한 아이였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이제 다 알겠다. 엄마가 미안해. 그동안 내 속마음을 몰라서 말이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시작한 일을 엄마가 제대로 이어받을게. 흰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서진이가 답장을 보내주는 것 같았어요. 복자는 그 꽃잎 하나하나가 서진이의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납골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복자는 중요한 결심을 했다고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 씨, 오늘 집에 가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서진이 앞에서 다짐한 일이 있거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집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서진이가 정말 좋아할 일이에요. 집에 도착한 복자는 현관문에 작은 표석을 붙였어요. 며칠 전에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거든요. 동네 간판 가게에서 정성스럽게 만든 작품이었어요. 서진의 봄 장학관 마이너스 월세 일부가 우리 동네 아이들의 봄이 됩니다. 지연이 그 표석을 보고 깜짝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앞으로 이 집은 서진이의 이름으로 운영할 거예요. 월세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써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계획이에요. 서진이가 그런 일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복자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법무사와 상의해서 만든 장학기금 운영 계획서였어요. 동네 아이들 중에서 어려운 형편이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도와주려고 해요.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서 말이에요. 지연이 놀라서 복자의 손을 잡았어요. 정말 그렇게 하셔도 괜찮으세요?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더 편해져요. 장부도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니까요. 서진이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복자는 오래된 장부를 펼치고 첫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겨 새로운 내용을 적었어요. 103호 이실 마이너스 분할상환 합의 완료. 서진 장학기금 이체 시작. 매월 20일 정기 적립. 민서가 복자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커서 돈을 벌면 이 장학금에 보태드릴게요. 서진 언니처럼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복자가 민서를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서가 참 착하구나. 서진이가 들으면 정말 기뻐할 거야. 그날 저녁 라디오에서 또 90년대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이번에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어요.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봄은 반드시 온다. 늦어도 돌아서도 결국 온다. 서진이가 맞았어. 창밖에서는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가 동네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소리였죠.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이었어요. 지연의 출근 발걸음도 한결 경쾌해 보였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 복자는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서진의 봄 장학관 개관식이었거든요. 통장 최말자를 비롯해서 여러 주민들이 참석했어요. 복자가 직접 만든 간식들도 준비했고요.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 딸 서진이가 생전에 시작한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서 이 장학관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쳤어요. 민서도 함께 박수를 치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새 아이의 얼굴에 건강한 혈색이 돌아와 있었어요. 최말자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복자야,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구나. 서진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지 몰라. 다른 주민도 거들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복자는 서진이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맨 뒤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어요. 서진이가 마지막에 쓴 것 같았어요. 글씨가 평소보다 흐릿했거든요. 사랑하는 엄마에게. 만약 이 글을 읽게 되신다면 제가 이 세상에 없는 다음이겠죠.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엄마 덕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어요. 복자의 눈물이 메모 위에 떨어졌어요. 라일락 가족을 꼭 부탁해요. 저 대신 엄마가 지켜주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해 주세요. 봄은 반드시 와요. 아무리 길고 추운 겨울이어도 봄은 꼭 와요. 그 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민서야, 엄마랑 함께 건강하게 자라렴. 그리고 가끔은 서진 언니를 생각해줘. 정말 사랑해요. 복자는 그 메모를 읽으며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딸을 자랑스러워하는 눈물이 더 많았거든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봄 장학관은 동네에서 작은 소문이 되었어요.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 5명이 장학금을 받아 학원도 다니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 중에는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고 조선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어요. 복자는 매일 아침 장부를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숫자만 적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희망을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월세 수입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워졌어요. 지연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된 거였죠. 복자가 써준 추천서와 이전 경력이 도움이 되었어요. 더 이상 밤늦게 편의점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민서와 함께 보낼 시간도 많아졌어요. 민서는 건강도 많이 좋아지고 학교 성적도 올랐어요. 복자가 가끔 숙제도 봐주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줬거든요. 아이는 복자를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어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나중에 커서 서진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하고 싶어요. 의사가 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되든지 해서요. 복자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래,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야. 서진이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고 있을 거야. 지연도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민서가 점점 서진 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마음씨가 정말 고와요. 복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서진아, 내가 뿌려둔 사랑의 씨앗이 잘 자라고 있어. 이제 엄마가 정성껏 물을 주고 따뜻한 햇빛을 쪼여줄게. 내 뜻을 이어받아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봄을 전해줄게. 그리고 백삼동의 고요한 저녁 공기 속에서 복자는 서진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봄을 전해주셔서. 엄마야말로 진짜 천사예요. 복자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서진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다. 봄은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나누면 나눌수록 더 따뜻해지는구나. 내가 그걸 가르쳐 줬어.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90년대 노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백삼동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있었어요. 복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기대했어요. 내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봄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마음 나눠줘서 고마워요. 구독, 좋아요, 꾹, 알람 설정까지 해두면 할미가 다음 실화도 따끈할 때 바로 전해줄게요.